우리는 현재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유튜브, 광고판, 영화관, 잡지, SNS 등 설득력 있는 메시지 등의 정보들이 끊임없이 입력됩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마틴 힐버트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2007년에 미국인들은 하루에 거의 12시간 동안 정보를 소비하며 초당 23단어, 34기가에 달하는 정보를 소비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뇌는 초당 1100만 개의 감각 정보를 처리하는데 이 가운데 뇌의 의식 경로를 통과하는 건 40개뿐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어디를 가든 브랜드, 정치인, 특별 이익 집단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어떻게든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어 합니다. 광고주와 마케팅 담당자는 물론이고 빅데이터와 예측 분석, PR, 로비 활동 전문가도 이 싸움에 가담하고 있습니다. 행동과학, 데이터과학, 소비자 기술의 발전 덕분에 조작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하도록 만들려면 어떤 버튼을 눌러야 하는지 알며 24시간 내내 해당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인 다크 너츠는 우리를 조종하려는 수많은 노력을 인식하고 무시하고 떨쳐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걸러내고 어떤 제품을 사야 하고 어느 정당에 투표할지 등 올바른 선택을 하려면 자기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을 어느 정도 통제할 수 있어야 자신의 진정한 마음을 알 수 있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텔레비전, 라디오, 광고 등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는 것일까요? 마치 개구리를 삶는 것과 같습니다.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떨어뜨리면 바로 튀어나오지만 차가운 물이 담긴 냄비에 넣고 서서히 온도를 높이면 개구리는 저항 없이 죽게 됩니다. 사회적 변화 또한 수많은 작은 변화가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일례로 소득세는 나폴레옹 전쟁 당시 영국이 전쟁 자금을 조달하려고 1799년에 긴급 임시 조치로 처음 도입한 것입니다. 당시에는 소득세가 10%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의 소득세율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도로세, 지방세, 상속세, 연료세, 수입세, 인지세 등 20에서 4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득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대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저항입니다. 정보와 그 출처에 의도적으로 의의를 제기하거나 반발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설득력 있는 정보에 관심을 기울이면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를 소비하는 단순한 행위만으로도 어떤 식으로든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광고의 기법 중 하나인 단순 노출 효과는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메시지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점점 더 좋아하게 되는 심리적 권리입니다. 정신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의 저자인 윌리엄 사컨트는 조건화하기 가장 어려운 동물은 실험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동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개가 훈련을 할 때 제시되는 섬광등이나 음식 신호에 관심을 보이는 걸 거부하면 그 개의 뇌는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는다 라고 말했습니다. 개와 마찬가지로 사람도 처음부터 설득을 거부하면 그것에 무너지거나 굴복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는 회피적 저항입니다. 이는 조작자와 싸우려고 하기보다 거리를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난 황소가 투우사에게 계속 돌진하더라도 결국 지쳐서 칼에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면서 투우사와의 싸움을 아예 거부하는 황소만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짜증을 내면서 세뇌자와 맞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오히려 지치고 나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완전한 회피 전략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합니다. 사이버 보안 업체에서 일하는 어떤 사람은 누군가가 10만 원 정도 사기당하는 걸 막았다면 잘했다고들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그럴까? 장래에 100만 원을 사기당하는 걸 막을 수만 있다면 10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는 건 좋은 학습 경험이 될 수 있다. 사람들에게 실제 경험을 제공하면 패턴과 상황을 인지해서 향후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예방법을 알기 위해 사기를 당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은 예방접종은 실생활에서 조작 기술을 인식하고 피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회심리학자인 솔로몬 애쉬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 적용되는 원리를 잘 모를수록 사회적 환경의 통제를 많이 받게 된다. 그것이 작용하는 방식과 필연적인 결과를 자세히 알고 있으면 그 문제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주의해야 할 사기꾼의 전술은 무엇일까요? 유명한 책인 설득의 심리학의 저자 로버트 치알디니는 6가지 너츠를 설명했습니다. 제 유튜브에 설득의 심리학 영상이 있으니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이 영상에선 짧게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성 원칙입니다. 인간은 사회적인 동물로 우리는 군중을 따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모든 결정을 세세히 생각할 시간이나 에너지가 없는데 다른 이들이 뭔가를 하고 있다면 아마 그건 옳은 행동일 것이라 생각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행하는 것이 있으면 너도 나도 따라하게 되죠. 두 번째인 희소성 원칙은 무언가가 부족하면 그것을 더 가치 있게 여기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미국인들이 할인율이 높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열광하는 것도 바로 희소 본능 때문입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상품의 조사 결과 99.5%가 연중 가격과 동일하거나 더 비싸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특별기간 할인이나 한정판 같은 제품을 보게 되면 이 시간이 지나면 얻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되어 구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인 호감 원칙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설득당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잘생기거나 예쁜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의 호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직장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은 평균적으로 남들보다 5%더 급여를 받고 못생긴 사람은 7에서 9% 적은 급여를 받는다고 합니다. 호감 원칙에 의해 유명 연예인이 광고 모델로 나오면 광고 메시지를 더 잘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인 호혜성 원칙은 우리가 빚을 지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에게 빚을 갚으려고 하는 경향을 말합니다. 호혜성은 브랜드들이 무료 선물을 제공하고 정부가 유권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음 원칙은 개입과 일관성인데 이는 자신이 무언가에 이미 개입하고 있다고 느끼면 그에 대한 요청을 받아들이려는 경향을 말합니다. 대개 투자한 걸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한 연구에서 세차장 고객들에게 빈칸 8개를 채우면 무료 세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고객 카드를 제공했습니다. 고객 중 절반은 빈칸이 8개 그려져 있는 카드를 받았고 나머지 절반은 빈칸이 10개인 카드를 받았는데 그중 2개에는 이미 스탬프가 찍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경우 카드를 다 채울 만큼 세차장을 이용한 고객은 전체의 19%밖에 안 된 반면 게임 넛지를 이용한 경우에는 34%나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위 원칙이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 치과에서 발송한 편지에 치과 의사가 직접 서명한 경우에는 반송률이 54%나 되는 반면 비서가 서명했을 때는 반송률이 18%에 불과했던 이유도 권위의 원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치과 의사라는 직함이 사람들의 수능을 끌어내는 권위적인 신호로 작용한 것입니다. 권위는 추천서, 인증서, 수상 경력 등이 왜 그렇게 효과적인지 말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기술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을까요? 앞서 말한 상대에게 무조건 동의하지 않고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 외에도 설득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기술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전 경고입니다. 2010년에 실험적 사회 심리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 실험에 따르면 연구진은 학생들에게 통계와 관련된 빽빽한 문서를 입력하는 과제를 주면서 자원봉사 활동에 얼마나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인지 물었습니다. A집단 학생들은 봉사를 하는 자선단체가 학생들에게 자원봉사를 하도록 설득할 것이라는 경고를 미리 받았고 B집단은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A집단 학생들은 약 28분간 자원봉사를 한 반면 경고를 받지 못한 B집단 학생들은 약 99분간 자원봉사를 했습니다. 연구진은 누군가가 자신을 설득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일에 쓸 에너지를 아낀다는 걸 알아냈습니다. 설득에 넘어가는 걸 막기 위한 두 번째 원칙은 프리벙킹입니다. 프리벙킹은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기 전에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대중이 어떤 걸 믿지 않기를 바란다면 미리 그 정보를 우스꽝스러운 방식으로 홍보하는 것입니다. 이미지는 텍스트보다 더 우리를 사로잡고 마음에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미지는 종종 강력한 설득 도구로 사용됩니다. 독수리가 참을성 있게 주위를 맴돌고 있는 굶주린 아프리카 어린이의 사진을 촬영한 사진작가는 아이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 괴로워하다가 퓰리처상을 수상한 지 몇 달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한 연구에서 사람들에게 612개의 이미지와 단어를 섞어서 각각 6초 동안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어떤 걸 인식했는지 물어보자 그림은 98% 인식한 반면 단어는 90%만 인식했습니다. 뉴스 방송에 관한 또 다른 연구에서는 라디오를 통해 들은 내용은 16%만 기억하는 데 비해 텔레비전에서 본 것은 34%나 기억했습니다. 현재에는 유튜브, 틱톡, 릴스 영상 등 이미지를 통한 세뇌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한 연구진은 TV 프로그램이 어린이의 집중 및 충동 억제 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습니다. 아이들은 크레용을 가지고 놀거나 평균 34초마다 한 번씩 장면이 바뀌는 공영방송 다큐멘터리를 보거나 11초마다 한 번씩 장면이 바뀌는 만화를 시청했습니다. 빠르게 진행되는 만화는 크레용이나 다큐멘터리에 비해 실행 기능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미지가 우리를 불안정하고 감정적이고 비합리적인 상태로 이끌어 세뇌에 취약하게 만든다면 이를 치료할 방법은 무엇일까요? 1988년 캐나다 선거를 분석할 때 사람들의 미디어 소비 행태와 시간 경과에 따른 태도의 안정성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인쇄 매체에 비해 텔레비전 콘텐츠를 많이 시청한 사람은 관점이 불안정해졌습니다. 학자들은 인쇄 매체가 전자 매체에 비해 정보를 처리할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서면으로 접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미지와 다르게 독서에는 더 깊은 사고방식이 필요합니다. 독서는 지속적인 집중, 충동 억제, 방해 요소를 무시하는 힘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집중 및 충동 억제 능력을 강화합니다. 즉, 독서는 우리를 더 사려 깊고 합리적인 존재로 만듭니다.
이미지와 다르게 독서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정보를 소화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즉 무의식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생겨서 결과적으로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화 매트릭스의 주인공 네오는 자기 의지로 빨간 약을 골랐을 때만 가상현실에서 나갈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네오는 가상현실의 설계자를 만났는데 설계자는 모든 피험자에게 선택권을 주면 거의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선택권을 인식했음에도 99%가 프로그램을 받아들인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자신이 결정했다는 주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을 때만 행복하다는 점입니다. 이것을 통제의 환상이라고 하는데 이 통제의 환상은 실제로 환상일 뿐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뭔가를 강요당했다고 느낄 때 오히려 반발심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많은 금연 메시지를 통해 사람들이 담배를 끊게 하려고 겁을 주거나 수치심을 느끼게 하면 그들은 자신에게 자유의지가 있다는 걸 느끼기 위해 담배를 더 많이 피울 수도 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 조작자는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는 느낌을 줌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42개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에서는 마음대로 하세요.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만 같은 문구를 사용할 경우 수능하는 사람이 2배나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분야에는 영업사원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권 2가지를 제시하는 양자택일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료는 콜라 드릴까요? 사이다 드릴까요? 하고 물어보는데 이때 무료로 제공되는 생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조작자는 환상에 불과한 선택권을 제공해서 참여 근거를 정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식으로 선택권 범위를 제한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2가지 거짓 선택권 외에도 무한히 많은 다른 선택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번에 누군가가 선택권을 제시하면 자신에게 정말 그런 선택권이 있는 건지 아니면 환상에 불과한 건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넛지 이론은 수능을 전제로 합니다. 행동경제학자인 캐스 선스타인은 동조학이라는 책에서 넛지에 대해 2가지 설명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정보적 영향은 사람들이 자기 행동을 올바른 방향으로 조정할 때 발생한다는 것. 둘째는 규범적 영향은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고 그에게 처벌받지 않으려는 욕구에서 비롯된다는 것. 이 2가지 원칙을 결합하면 신하와 군중의 침묵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선스타인은 이런 태도가 정보 폭포에 순응하려는 신호라고 말한다. 정보 폭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정보나 의견에 의존하는 걸 중단하고 다른 사람이 전달하는 신호에 의존하게 됩니다. 1950년대에 솔로몬 애쉬가 실시한 수능 실험에서 집단의 압력이 의견에 미치는 영향을 밝혔습니다. 이 실험은 개인의 의견이 집단의 의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 보여줬습니다. 실험 참가자에게 선을 하나 보여준 다음 길이가 다른 3개의 선 중에서 처음과 길이가 일치하는 선을 고르게 했습니다. 이때 참가자 외 사람들은 일부러 오답을 고르는 배우들이었는데 여러 사람들이 오답을 고르자 실험 참가자는 집단 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순응하기 위해 오답을 제출했습니다. 애쉬는 더 많은 사람이 참석할수록 작업이 어려워질수록 집단 내 다른 구성원의 지위가 더 높다고 인식할수록 수능성이 증가한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군중이 모두 나쁜 건 아닙니다. 군중과 동일시된다고 느끼면 수능하려는 경향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고 육체적인 의미에서는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경향에 휩쓸리고 싶지 않다면 의식적으로 자존감과 자신감을 키워야 합니다. 처음에는 사회적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진정성과 성장, 자신에 대한 솔직한 태도, 원칙 등을 갖게 되는 이익이 생기며 자신의 입장이 틀렸을 경우에 인정할 준비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부탁드리며 책의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신 분은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